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검정색으로 써있는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잠시만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고 비트코인 차트 볼 때 그 송기봉님이 이제 메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보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EN그룹 하더님이 또 이제 의견 주신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4시간 봉 차트고요. 현재 이제 1,500달러에 이제 위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 어깨를 제가 만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쪽 어깨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상승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오른쪽 팔을 만들어 상승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상승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이 고점과 지난번 13,900달러와 이 13,000달러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일단 이 라인, 이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 차트와 같은 패턴, 그리고 어디였죠? 그러니까 시총 차트와 이제 비교했을 때 제가 3월달 그림처럼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지금 그 시총 차트 움직임을 예상했을 때 비트코인 위치도 2017년도 3월 말, 뭐 4월 초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송기봉님 의견 주신 거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송기봉님 의견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제가 보는 위치는 이제 여기일 수 있다. 그리고 금 차트와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금 차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금 차트에서요. 금 차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전 고점인 13,900달러를 넘어가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 위치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위치가 2017년도 이 6월 16일 이후에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이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 있고, 이 추가적인 조정은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 한 8,30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기봉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은 뭐였냐면 2016년도 9월 3일, 17년도 1월 5일 이때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로 2016년도 1월 10일, 17년도 3월 4일 이때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 이 두 가지는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과 유사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이제 움직임은 2017년도 3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900달러에서 한 2,900달러까지 한 300% 상승했던 모습과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현재 이제 4,000불에서 13,000불까지 상승을 해줬고, 여기서 3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습 자체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MACD 새로 만든 건 현재 비트코인 마켓 사토시 다이버전스 구간 마무리 국면으로 8,300불에서 급등을 줄 경우에 MACD가 2차 헤드숄더 완성으로 이제 시그널 돌파 과정으로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모습이 이제 차트를 저한테 보내주신 걸 같이 볼게요. 송기봉님이 이제 이 보내주신 차트는 이렇게 이제 보신 겁니다. 뭐냐면 이때 이번에 20일 이평선을 살짝씩 이탈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21선이 어찌됐든 이렇게 차트 자체가 기울기가 꺾이진 않았어요. 꺾이진 않았고 3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20일 이평선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고, 이렇게 20일 이평선이 하락으로 이제 꺾였죠. 그리고 이제 35일 이평선도 깨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8,300불까지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 추가 조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MACD에서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급반등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제 제가 보는 모습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줘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제 금차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11,700달러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 라인이 다시 또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를 맞고 이 자리 맞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하락이 나온 것처럼 여기서 이 추세선 맞고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이 떨어졌던 하락된 폭만큼 다시 하락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정도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이 지금 추세라인 맞고요, 맞고 조정을 줬을 때 같은 폭만큼, 그러니까 N자 하락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 하락의 목표치가 8,300불 정도까지 된다. 그리고 이 8,300불이 보시면 지난 이 고점입니다. 여기 고점으로 작용되고, 이때 지지받았던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지금 8,300불이 보시면 이 8,400불 이제 20주 이평선인데, 20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고 20주 이평선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해주고 추세선 맞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올라오는 20주선 위치가 한 8,300불 정도 이제 맞물릴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8,300불까지 한번 조정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급반등 해서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이때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린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반등해 주다가 21일 이평선까지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받아서 지금 이 초록색 추세 라인 그린,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20주 이평선이 지나가는 라인인데, 이 20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고 대신 보시면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을 해주는 게 이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4거래일 만에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흘러내린 시간을 보면요, 고점 찍고 흘러내린 시간은 12일,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 약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해주는 기간은 이 2주간의 조정을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일 만에 회복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정을 2주간 추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요, 4시간봉을 봐서 이 추세 라인까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 국면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져서 8,300불까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 조정 받는 기간으로요, 만약에 그게 이제 한 2주 정도 걸린다 라고 하면, 그때 여기서 2주 걸리고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4거래일, 3, 4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올라와 주는 겁니다. 돌려 세워서 올라와 주고, 이제 MACD는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그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나가는 쌍바닥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보는 모습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한 30거래, 20거래일에서 지금 이제 현재 남은 시간이 20거래일에서 한 30거래일 사이 정도를 여기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이 13,900달러까지 여기서 꾸준히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반등해주고 이 추세라인,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추세라인 맞고 다시 조정 받아서 8,300달러, 그리고 올라오는 20주 이평선까지 맞고 조정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급반등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패턴.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고, 여기서 일단은 그럼 지금 어떤 걸로 이제 결정이 됐냐, 이거는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맞고 돌파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대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오른쪽 팔을 만든다 라고 해서 이 오른쪽 팔 높이만큼
돌파해서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차트와 같이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해주고 상승해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인데 그 세력은 어떻게 그럼 이걸 결정할 거냐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는 롱과 숏 물량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에 개인이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력이 저는 방향을 결정할 거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단 올려줘요. 올려줬는데 비트코인을 여기서 이제 일단은 11,700 돌파해주고 한 12,000달러까지 12,200달러까지 상승을 시켜줍니다. 이 상승시켜준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들 롱 물량이 늘어난다, 롱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정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시 비트코인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300달러까지 다시 한번 털어내고 그래서 그 롱 물량,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하려고 했던 그 롱 물량을 완전히 다 털어낸 다음에 다시 상승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롱 물량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코인판 가서 보니까 일단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숏이 약간 우세한 그런, 근데 뭐 크게 우세하진 않고요. 약간 우세한 정도였는데 숏 물량이 늘어난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12,200달러까지 왔는데 숏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돌파시켜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돌파시켜주고 저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그 숏을 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3,900달러 넘겨주고 그 여기서 이제 숏 쳤던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될 때 숏을 쳤던 그 물량을 그대로 잡고 세력은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 이때 그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개인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좀 몰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비트코인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이 박스권 0.0245 이 0.0245로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일단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추세 라인을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먼저 일단 돌파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는 이 15일 이평선을 이미 이제 넘어갔는데 이더리움은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될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15일 이평선을 맞고 재차 하락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2016년도와 같은 패턴으로요. 이때 이 박스권 이탈해서 내려온 다음에 박스권 이탈했던 지점에서 또 반토막이 납니다. 이더리움이 이때 이제 0.013에서 0.0075까지 빠지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사토시 가격으로 한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을 좀 더 끌어주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형 알트코인 중에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늦게 출발하는 종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 대형 알트코인들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에 이제 15일 평선 뭐 조만간에 이제 15일 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제 현재 모습이 일단 제가 작년도 연말 12월 모습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15일 이평선까지 장대 양분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번에 안착해주고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바짝 붙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50일 이때는 이제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50일 이평선과 이격이 굉장히 이제 좀 멀었는데 지금은 이때랑은 좀 다릅니다. 차트 모습 자체가 50일 이평선도 가깝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 지금 120일과 이제 200일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냐라고 했을 때 2018년 작년 4월 달에 이런 식으로요. 장기 이평선인 120일과 이제 200일 평선은 정배열되어 있고 단기 평선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15일 평선에 안착한 다음에 한 일주일
일주일간 상승을 해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쭉 한 번에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주고요. 쉬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15일 이평선 지지받고 반등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제 사토시 목표치가 얼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이제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 그 4월달과 다른 점은 작년 4월달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되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11월 15일날 BSV랑 하드포크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BSV를 하드포크 된 걸 그대로 이제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언제 그럼 매도를 할 거냐, 매도를 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현금화 할 거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와 BSV 합한 그 합한 가격이 BTC 마켓 가격으로 이제 0.2 BTC가 됐을 때 그러니까 1 비트코인으로 5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5 BSV 이게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동시에 매도해서 비트코인 또는 현금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와사비님이 예전에 이제 이 보조지표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를 BSV와 합한 가격으로 했을 때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보조지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보시면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보라색 선으로 지나가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합한 BTC 마켓 차트고요.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제 굉장히 싼 영역에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현재는 매수 신호가 뜬 상태고요.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만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만 분리된 이 빨간색과 초록색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만 분리돼서 보여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캐시만 분리가 됐든 아니면 BSV 합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지금 싼 영역에 있다. 매수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영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별이 목표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0.26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정한 목표는 0.2입니다. 그래서 이 합한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합한 가격이 0.2 이 보라색 이 차트가 0.2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할 거다. 일단 지난번에 한 차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었어요. 이때 4월 1일에 이때 이제 이 합한 가격이 0.08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매도 신호가 나왔었다. 일단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가 제가 정한 목표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때가 이제 고점이긴 했어요. 이때가 고점이긴 했다. 이것도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리플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지금 현재 이제 15일 이평선에 이제 안착해서 계속 좀 지루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4,000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50일 이평선까지 반등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더라도 눌러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만간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50일 이평선까지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차트 올려주신 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이제 이엔그룹 하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XRP BTC는 1시간 봉 이평선 정별 후에 낮은 포복으로 진행 중에 있고 2시간 봉은 수일 내 이평선 정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뭐 4시간 봉으로 점령해 간다라고 하면 일봉까지도 정별돼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이 나중에는 큰 효도하는 법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 이엔그룹 하더님이 이제 2시간 봉을 올려주셨고요.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장기 이평선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지점이 7월 24일로 보이고요. 이 7월 24일이 됐을 때 이때 XRP가 2시간 봉에서 정별이 되는 날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봉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단축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뭐 24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빨리 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더 빨리 정별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지금 4시간 봉에서 XRP 모습을 보면 현재 15일과 50일
일단은 정배열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장기 평선인 120일과 이제 200일은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단 120일 이평선 맞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가 다시 모이고 있고, 이번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일단 200일 이평선까지 상승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200일 이평선 맞고 또 이제 이렇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상승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일봉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이 2017년도 이제 3월과 같은 모습으로 XRP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3월 이때 모습이 이제 아까 이제 이엔 그룹 파더님이 의견 써주신 게 이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일 이평선 안착 해주고 다시 이제 50일 이평선 안착, 그 다음에 120일과 이제 200일 돌파해서 안착을 해서 이 일봉까지 완전히 정배열이 되는 타이밍, 일봉까지 완전히 정배열이 되는 타이밍, 이때가 이제 이 XRP가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시면 이 15일과 20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타이밍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XRP를 꼭 나는 이제 XRP를 지금은 안 들고 올라갈 때 쫓아가서라도 그때 비싼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5일과 200일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는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배열 된 다음에 한번 상승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완전 정배열 된 다음에 추가 상승 해주는데, 이 타이밍이 지금 8월 15일로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배열업을 가히 뭐 음모론 찌라시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상승을 9월 1일 이 날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엔 그룹 파더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김카나리아님이 2만 구독자 가면 진하게 노래하는 곡 끝까지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리플님도 이제 이장님한테 김카나리아님과 저는 악성 민원인 듯하다, 댓글 달 때마다 노래 불러달라고 하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아니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데, 다음 주에 여행 갔다 와서 만약에 2만 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라이브를 하면 긴장을 해서 노래를 못 할 것 같고, 그냥 따로 뭐 녹음을 해서 짧게라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바로바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날마다 촌장님의 글을 기다립니다. 써주는데, 촌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박 촌장님이라고 따로 계시고, 저는 이제 이장입니다. 이장. 예, 그래서 바로바로님이 그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 합한 가격이 0.2 BTC가 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라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라온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보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금이나 석유 등은 실체가 있지만 만일 비트코인만 못쓰게 하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완전 허공에 날린다. 또한 이미 바이러스 중에는 사진 파일, PPT 파일, 일부 파일을 못쓰게 만들어 놓고 이를 풀어준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페이스북의 경우는 이런 바이러스라도 장부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다시 리브라를 입금해주면 된다. 아마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상관없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주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구에게 새로 발행해 달라고 하겠는가? 아마 그때는 난리가 날 것이다. 코인 차장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거 튤립 거품과 뭐가 다른가? 그저 튤립인데 품종 개량되었다라고 해서 집 몇 채 가격으로 거래되는 건 지금처럼 엉터리 이론을 그대로 믿고 거래하는 것 때문이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는 이미 늦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팝팝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예. 블록체인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네요. 비트코인의 수많은 노드들 51%를 동시에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침투할 무지막지한 비용, 기술이 가능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블록체인이 왜 주목받는 기술이냐면 중앙에 하나의 서버를 두고 장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굴 참여자가 장부를 동시에 검증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해킹에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분산된 노드가 많을수록 보안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맞는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예, 팝팝님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은행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이 얘기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는
중앙화되어 있는 곳에서 장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화되어 있는 곳에서 장부 관리를 하는데 뭐 그 서버를 해킹한다, 아니면 거기 있는 관리자가 뭐 장부를 조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와 있는 노드들, 그 수많은 노드들을 한 번에 장부 조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비트코인 10년 역사 동안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리플 이 노드를 본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한번 본 그 이은님이 이제 올려주셔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노드들이 지금 전체 노드가 리플 같은 경우는 XRP는 지금 1022개가 있고요. 이 1022개의 장부를 다 동시에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 공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이 비트코인 노드 역할을 하는 그 컴퓨터들을 한 번에 해커가 그거를 다 장부 조작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면, 지금 뭐 지금처럼 엉터리 이론을 그대로 믿고 거래한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느낄 때는 이미 늦는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지인분이 얘기해 줬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0으로 갔다라는 걸 내가 느꼈을 때, 그때는 그냥 하다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때가 늦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어떤 게 엉터리인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달러가 엉터리인지, 우리 원화가 엉터리인지, 아니면 이 암호화폐가 엉터리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어떤 게 살아났는지 그걸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예전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자기 이제 친척분이 터키인이신데, 지금 어떤 현상이 터키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터키에서 터키 리라로 받는 돈을 그때 받을 때마다 달러로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터키 리라를 달러로 바꾸는가 보시면요, 이게 지금 달러 대 터키 리라와 차트입니다. 한때는 1달러가 1리라였어요. 한때는 1달러가 1리라였는데, 현재는 이제 1달러가 5.6, 그래 5배, 5.6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 같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네수엘라와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터키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건데, 아마 지금 그 터키 리라와를 달러로 바꾸고 있는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야, 이제 고점이니까 여기서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터키 리라와 있는 돈을 그대로 이제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1달러가 이 고점이었던 뭐 1.8, 이 리라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바꿨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각국의 법정화폐들이 급격한 속도로 0으로 가고 있다. 터키 리라도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후회를 할 거냐는 거죠. 나중에 진짜 후회할 사람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느낄 사람은 지금 법정화폐만 들고, 우리가 법정화폐를 만약에 뭐 10억을 들고 있든 100억을 들고 있든 그게 나중에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인데 어떤 사람은 베네수엘라 그 100억 볼리바르를 들고 있었고요. 불과 한 7, 8년 전에 어떤 사람은 돈은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갖고 있던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볼리바르, 그 1,000만 볼리바르를 달러로 바꿔놨던 사람과 그 100억 볼리바르를 그냥 100억 볼리바르로 갖고 있던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더 많냐라고 하면, 당연히 1,000만 볼리바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지금 1달러가 50만 볼리바르를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럼 내 돈이 50만 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면 볼리바르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억 갖고 있던 사람이 뭐 10만 원 된거나, 아니면 1,000억 갖고 있던 사람이 100만 원 된거나 똑같은 큰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진짜 가치가 없어지는 그 법정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냐,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그때 가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님이 영상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크립토토마토님이 이게 보안 관련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 하드월렛 사용 방법을 올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써주셔서 이거를 이제 링크를 제가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동다송님이 이 기사를 어떻게 볼까요? 리플의 호재인지 약재인지 알고 싶네요. 이렇게 써준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이야기고 작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기리님이 이거 당연 호재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XRP 기타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스티브 문신신 암호화폐 기자회견에서 머니그램을 언급했는데 왜 굳이 머니그램 언급을, 그것도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웨스턴 유니온도 있는데 하필 왜 이렇게 써주셨고, 중국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 쪽에서 머니그램 인수를 시도했으나 작년에 시도했었죠. 미국 정부에서 빠꾸. 그럼 왜 인수하려고 했을까? 머니그램이 그저 그런 송금 회사였다면 미국이 빠꾸까지 놓았을까? 결론, 중국에서 인수 시도했던 머니그램이 리플과 파트너십, 재무장관의 머니그램 발언, 뭔가 곧 있으면 거대한 쓰나미급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참말로 궁금하다 데스. 한 가지 뇌피셜을 돌리면 미국 정부와 리플사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금융 세력과 리플사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죠. 리플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 뭐 회사가 벤처 회사가 이런 일을 벌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리플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대한 싱가포르 회사 브로드컴의 인수를 금지했으며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사인 엔트파이낸셜의 미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수를 못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7월 22일자 기사고요. 올해 이제 중국의 대미 투자가 2년 사이에 88%나 급감을 했는데 트럼프 경제 냉전이 일조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사인 엔트파이낸셜이 미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예, 한번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김민구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보아요.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니면 증권의 성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증권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화폐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라 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화폐를 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국가가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국가처럼 개인에게 그 가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암호화폐를 찍어내어 개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화폐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 화폐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보증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과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민구님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야 볼리바르 이거 우리 정부에서 발행한 거고 정부에서 보증할 테니까 이거 믿고 써라. 그리고 이번에 화폐 개혁 통해서 공 5개 뺄 테니까 니들 이거 믿고 써라 라고 하면 김민구님은 좋습니다. 이거 내가 화폐로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게 아니라 달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결국에 그 책임을 보증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했던 그 국가, 그러니까 마두로 정부겠죠. 마두로 정권, 베네수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마두로 정권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기꾼이고 얘를 못 믿겠는데 그 못 믿겠는 애가 내가 돈 만들었으니까 이거 니들 믿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고 쓸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보증할 테니까 믿고 써 라고 해도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에서도 자국 화폐를 자국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자꾸 달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미 이제 국가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시스템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니들 이거 써라, 이렇게 돼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신뢰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보증할 테니까 믿고 써라 해도 사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말고 그 암호화폐, 그것도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패깅되어 있는 원유랑 그 다음에 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들과 패깅되어 있는 페트롤을 만들고, 국가가 이 원유 그리고 금, 은, 다이아몬드와 이렇게 같이 보증을 할 수 있는 이런 페트롤을 국민들한테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자원하고 이제 우리가 1대1로 어떻게 보면 패깅을 해줬다라고 해도 사용 안 한다. 왜냐면 얘네가 실제 금은 원유 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원유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유가 얼마 있는지, 금이 얼마 있는지 이거를 못 믿는데 어떻게 얘네가 만들어낸 그 마두로 정권이 만들어낸 그 페트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인정돼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터키처럼 진행된다, 화폐 가치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민들도 서로 법정화폐를 버리면서 다른 내가 믿을 수 있는 뭐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라든가 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서로 이거를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그 달러 가치를 신뢰를 하고 있는 거다. 달러 가치를 신뢰를 하고 있는 거고, 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돌덩어리,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노란색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우리 이 시스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걸 서로 믿고 이거에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은 무엇으로, 그 다음에요. 암호화폐를 찍어내는 개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안에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네트워크,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기업은 무엇으로 자신이 만든 화폐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뭐 화폐 가치는 달러도 마찬가지, 달러도 그냥 종이에 인쇄한 거예요. 종이에 인쇄한 건데 거기에 100달러라고 찍으면 우리가 그거를 서로 이제 그 시스템, 신뢰하는 시스템 안에서 믿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위조지폐가 아니라고 하면요. 단순히 기업의 가치라든지 미래의 전망이라든지 등의 개개인의 구입하는 선호도에 의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화폐라기보다는 이종의 증권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 만약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증권들은 국가적인 관리를 받는데, 암호화폐는 증권처럼 팔지만 전혀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말하자면 일종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불법이 아닌 겁니다. 불법이 아니고 지금 이미, 그리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SEC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리플만 아직까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리플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그 핀센에서 핀센에 벌금 부과한 거를 가지고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각 주 정부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세금으로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주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 이미 인정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각 뎁들을 보면 이건 약간 증권의 형태를 띠는 그런 뎁들도 있습니다. 그런 암호화폐도 있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도 있다. 증권과는 완전히 다른 암호화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이런 논리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의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미국 상원위원이었나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걸 죽일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제가 경제는 잘 모르는데 암호화폐를 화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있게 김민구님이 해보시면 과연 진짜 뭐가 화폐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